안녕하십니까. 최은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문제 해결 능력의 빈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이 빈출 유형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꿀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요약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뭐 시간 단축 풀이든 꿀팁이든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문제 해결 능력에서 정말 기본이기도 하고 또 자주 나오는 유형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명제죠, 명제. 그래서 명제라는 건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런 명령문이나 질문, 감정 표현들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명제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좀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정언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나 부분에 포함이 되는, 즉, P면 Q이다, Q면 R이다 라는 건 결국에 P면 R이다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명제라는 건 어떤 가정하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온 명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뭐라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P면 Q이다는 P는 참이지만 Q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다. 자, P를 가정, 전건이라고 하고요. Q를 후건이라고 하며 P와 Q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참이고 만약에 결론이 거짓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가 참이고 뒤가 거짓이면 거짓인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경우들은 모두 다 참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선언 명제, 가언 명제와 함께 형식 논리학의 복합적 명제의 하나로서 P와 Q를 명제로 한다면 P 또는 Q. 그래서 지금 보면 P 합집합 Q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걸 합집합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또는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OR 대신에 이렇게 기호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뭐뭐이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필요 조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반드시여야 되는 거고 충분 조건은 뭐뭐 하기만 하면 충분해. 이렇게만 된다면 충분해. 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앞에 설명했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명제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한 꿀팁으로 본다고 하면 정원 3단 논법풀이라고 해서 전제가 항상 뭐 두 개가 나오고 결론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전제 하나에 결론 하나를 알려주고 두 번째 전제를 고르게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어떤이 들어가 있다면 뭐 1번의 전제든 2번의 전제든 어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론은 어떤만 나올 수 있고 둘 다 모든인 경우에는 모든과 어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둬도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꿀팁풀이에서 모든과 어떤을 확인해라. 그리고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에 관련된 키워드가 나온 경우에는 주의를 해라. 뭐뭐인 경우에만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긍정, 부정을 확인해라. 예를 들어 나올 수 있는 게 긍정이면 긍정이다라는 어떤 명제였다면 당연히 긍정이면 긍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부정이면 부정이다. 요것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가 긍정인데 하나가 부정인 경우에는 긍정, 긍정, 부정, 부정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기호를 만든다거나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우 명제도 항상 여러분들이 보면서 혹시 이게 대우 명제를 알아둬야 문제 풀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살펴봐라. 그래서 이것만 잘 하더라도 명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월과 and, 그래서 선언 문장과 연언 문장의 부정과 대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기호 표시 넣어놨고요. 또 조건 명제와 선언 명제에 관련해서 이런 거 있죠. A면 B단데 A가 참일 때 저희 앞에서 왜 충분 조건, 필수 조건 했던 거 기억하시죠?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다.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경우는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조건명제. A면 B이다. 대우명제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 또는 B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우리가 요거는 이거야 라고 약속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변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당연히 쉬운 게 아니라 음, 조금 더 뭐 중상 혹은 상 난이도로 볼 수 있는 문제의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조건 명제로 기호하는 유형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이 좀 달라지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뭐뭐인 가운데 B가 없다라는 거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0.01, 0.0001%도 없다는 얘기니까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부. 그죠? 그리고 A일 때 B이다. A일 경우에, A라는 전제 하에, A라는 가정 하에, 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른 거죠. 그리고 A는 한 B이다. A이지 않는 한 B이다. 네, 역시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는데 문제를 풀다가 이제 가끔 문제 풀다 보면 나는 원래대로 풀었는데 이거 왜 틀렸지? 하는 경우에 이런 문장에서 좀 바뀌는 포인트라던가 기존에 풀어보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조건 명제에 분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정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 얘기했던 뭐일 때만, 뭐뭐인 경우에만 나오는 거, 이런 경우에 A면 B다가 아니라 B면 A다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유의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네, 오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이 내용들을 문제에서 실전으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거. 자,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전제 두 개 나오고 결론을 구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모든하고 일단 어떤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결론은 뭐만 나올 수 있다? 어떤만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2번, 3번, 4번은 어때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NCS라는 건 보기 5개를 다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오답을 2개, 3개 소거할 수 있다고 하면 소거하고 나머지 안에서 답을 빠르게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모든 학생은 어떤 학생은 나왔어요. 그러면 영어 수업을 듣는다와 미술 수업을 듣는다가 이 결론에 나와야 되겠죠. 즉, 영어와 미술에 관련된 내용이 결론에 나와야 돼요. 근데 1번은 어때요? 갑자기 학생과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심지어 전제 1, 2번에는 음악에 관련된 것도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5번이 된다. 어떤 학생은 영어 수업도 듣고 미술 수업도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과 어떤만으로 답을 고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둘 다 긍정이잖아요. 듣는다, 듣는다. 그럼 결론은 긍정이면 긍정이다만 나오던가 부정이면 부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긍부로 따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긍정이니까 그리고 영어 미술에 관련된 건 5번밖에 없었으니까 뭐 이제 이런 명제의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잘 정립화가 되어 있고 또 꿀팁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잘 적용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1번 문제는 뭐 5초 만에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또 쉬운 문제였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전제 2개를 알려주고 결론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전제 하나와 결론을 주고 답을 구하게 하는 형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하고 어떤을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패턴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결론에서 민석이는 건강하다. 아예 그냥 어떤 가정과 결론이 아니라 그냥 결론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 2번째 전제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 보세요. 모든 운동선수는 건강하다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모든 운동선수를 A라고 하고 건강하다를 B라고 두면 얘는 A면 B다가 있는 거죠. 전제 1에. 그럼 전제 2에 뭐가 있어서 결론은 뭐가 나온 거냐면 민석이는 건강하다예요. 그러면 민석이를 예를 들어 C로 둔다면 얘는 뭐예요? C면 B다가 된 거죠.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정원명제에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하면 P면 R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 C면 B다로 연결이 되려면 일단 C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B랑 연결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이 A가 서로 어때요? 연결이 돼야만 C면 A다가 되고 그 A가 B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C면 B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어떤 혹은 긍부로 풀 수 있는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빠르게 정원 명제로 뭔가 정리가 가능한 것인가 이걸 보자는 거죠. 그러면 C면 A다가 되려면 어때요? 민석이는 운동선수이다가 들어가야만 결론이 그래서 민석이는 운동선수이고 운동선수는 건강하다고 했으니까 민석이는 운동선수이다. 아니, 민석이는 건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모든 어떤 긍부, 그리고 지금처럼 그 두 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뭐 3단 논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한 문제도 있구나.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명제 문제도 있고요. 이제 요 3번 문제처럼 문장형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문제를 기호화 하셔야 돼요. 문제를 조금 깔끔하게 내가 알아보기 쉽게끔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대우 명제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QRST가 과제를 수행했는데 우수 등급을 받았대요. 알려진 사실은 다음과 같을 때 P를 제외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 그럼 일단 P를 제외하고니까 뭐 P는 우수 등급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제외를 하자는 얘기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P는 반드시 우수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조건 다음과 같다라고 먼저 깔려 있네요. 자, 그러면 P는 확정된 거죠. 그럼 그 확정된 조건이 나머지 중에 연결된 게 있는가라고 봤더니 얘를 1번이라고 둘게요, 여러분. P가 우수 등급인 게 맞는 거잖아요. 확정된 거니까. 그럼 보세요. 자, P가 우수 등급이라면 S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not S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S는 무조건 우수 등급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Q 또는 R은 반드시 우수 등급이기 때문에 Q or R로 써놓을게요. 근데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는 우수 등급이고 S는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조건을 대우 명제로 바꾸면 자, 원래는 T가 아니라면 S는 우수 등급이다잖아요. 근데 얘를 대우로 바꾸자는 거죠. 얘를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not S이면 T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에서 확정된 게 뭐였죠? P가 우수 등급이고 S는 우수 등급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S가 우수 등급이 아닌 게 확정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럼 뭐예요? T는 무조건 우수 등급이네. 근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2번, 3번, 5번에 T가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를 이용해서 답을 유추해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번에서 T가 우수 등급이라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2번, 3번, 5번에 T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참이죠, 무조건. 즉, T가 우수 등급이라면 R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R은 절대 우수 등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답이 2번인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절차대로 풀었다라고 했을 때 S가 우수 등급이 아니고 T가 우수 등급이니까 T가 우수 등급이라면 R은 아니다. 그럼 R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Q는 무조건 우수 등급이 되는 거죠. R이 아니어야 되겠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P를 제외한다면 누가 Q와 그리고 T가 우수 등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형으로 나왔을 때 기호화하는 연습, 대우명제로 바꾸는 연습 이런 것들을 잘 또 하신다면 아마 요 3번 문제도 제 생각에는 뭐 빨리 푸신다면 정말 2, 30초 안에도 답을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마스터가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명제 문제하고 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실 얘도 참거짓 문제라고 뭐 우리가 진실게임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사실 요 파트도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어요.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고요. 보면 모순 조건과 동일 조건을 꼭 알아두세요. 라는 게 나오는데 모순 조건은 모순되는 내용이나 양립이 불가능한 두 명제를 우선적으로 찾는다. 우선적으로 찾는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인 경우가 있고 두 명인 경우가 있나 봐요. 나눠놨어요. 한 명인 경우는 두 문장을 제외한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가정하고 푼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문장 중에 한 명이 참이고 한 명이 거짓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면 나머지 무조건 참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두 명인 경우에는 모순이 진술되는 게 두 세트가 있고 그럼 만약에 5명이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참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 조건이라는 건 동시에 두 명이 진술이 참이거나 거짓이 된다. 최소 또는 최대를 그 개수를 알아봐야 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시간이 사실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뛰고 다른 문제부터 푸는 걸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걸린 참거짓 문제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푸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그 조건과 연결된 부분을 보면서 어떤 그 조건을 적용해서 답을 다 적용해서 풀지 않아도 이 선지 안에서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이걸 다 풀고 난 다음에 오답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푸는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모순 조건, 거짓이 두 명이고 두 세트인 경우, 예를 들어 A하고 D, 그리고 B하고 E가 모순이라면 반드시 C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명인 거니까 A하고 D 중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B하고 E 중에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짓말 두 명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언급한 적은 없지만 C는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거짓 문제에서는 이 모순 조건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똑같이 거짓말이 두 명인데 뭐 모순 세트가 나와 있고 이런 경우라면 하고 나온 것들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동일 조건은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 라고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제일 먼저 찾아서 풀라는 거죠. B하고 C가 지금 모순이에요, 서로. 그래서 한 명이 T면 한 명이 F인 이 경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 두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B하고 C 중에 거짓말 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동일 조건인 게 하나 있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A하고 E는 둘이 뭐다? T만 말하거나 F만 말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이 두 명이라고 했는데 B, C 중에 거짓말 한 명 있고 그죠? 그 다음 A하고 E가 둘 다 T인 경우라면 누구만? D만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A하고 지금 E가 동시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세명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과 4번의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이 세명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실게임에서 이 모순 조건과 동일 조건만 잘 찾아도 시간은 완벽하게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고 오답의 그런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자, 뭐라고요? 모순 조건과 동일 조건을 잘 찾아야 된다. 자, 그런데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누가 거짓말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A도 C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C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으면 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D도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B는 막 둘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C처럼 그냥 얘는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C가 E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C하고 E는 모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C의 진술이 참이면 무조건 E는 거짓말밖에 못하고 C가 거짓말이면 E의 진술은 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둘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A, B, D는 무조건 뭐다? 진실만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된다.
그러면 사실 무조건 답은 없어요. A, B, D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C와 E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A의 진술 보니까 뭐예요? C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진실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C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진실을 말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C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B 가볼게요. A와 D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A하고 D는 그렇게 되면 지금 둘 다 뭐예요? 참이죠. 그래서 B도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A도 진실, B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D도 진실. 그 다음에 내 말이 거짓이라면 B의 말도 거짓이야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 B의 말이 참이라면 C의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B의 말이 참이라면 지금 어때요? B의 말이 참이거든요. 그럼 B의 말이 참이라면 C의 말은 거짓이야. 자, 그럼 이 얘기는 지금 E의 진술이 참인 경우에는 C가 거짓이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E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B의 말이 참이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야 돼요? 틀려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된다면 얘가 지금 뭐예요? E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E가 거짓일 때 C가 참이 돼야 되는데 B가 지금 뭐라고요? 참이라고요. 그래서 E가 F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타가 있는 걸 지금 발견했어요, 여러분. 요겁니다. 지금 요거 A 수정할게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A 꼭 그 정오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아까 A가 무조건 진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C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진실이면 C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정답이 3번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C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로 놓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수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래야 문제에 모순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7번 문제는 수정을 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번. 요것도 이제 앞에 거에서 한 단계 이제 조금 난이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참인 거 골라야 되는데, 앞에서는 한 명이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명이 범인인데요. 일단 범인은 목격자가 될 수 없고요. 범인이 아닌 세 명, 즉 목격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 두 명, 세 명 중에 한 명이 일단은 목격자래요. 그리고 다섯 사람의 진술 중 정확히 세 명의 진술은 참이고 두 명의 진술은 거짓이다라고 어떤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조건이 걸린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A, B, C, D, E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쨌든 거짓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범인도 있고,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표를 그리면서 해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우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1번 경우만 써놓을게요. 그리고 A, B, C, D 중에 누가 어떤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 진술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혹시 모순되는 게 있는지를 먼저 바로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말이 거짓말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경우를 빠르게 찾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A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F는 무조건 뭐예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인 경우 A가 거짓말이면 D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 경우를 그러면 지금 요것만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뉘네요. 그럼 요렇게 해놓고 한번 나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만약에 진술이 참이라면 나는 B가 범인인 것을 목격했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면 A가 뭐가 돼요? 목격자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목격자도 아니면서 범인은 누구도 아니에요? B가 아닌다라는 거죠.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범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B가 지금 목격자인지 그냥 범인이 아닌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D로 넘어가서 A의 말은 거짓이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어야만 A가 참이 되는 거니까 일단 D는 거짓말을 하고 있겠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A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A가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A가 이미 목격자가 됐기 때문에 범인인 사람 두 명과 범인이 아닌 사람 두 명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의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B, C, E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C가 나는 D가 범인인 것을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C가 참이 되면 C도 뭐가 돼요? 목격자가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미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목격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아예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C가 F인 경우와 T인 경우로 나눠서 이 두 번째 경우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C의 진술이 참이면 아까도 말했듯이 목격자가 됩니다, C가. 그죠? 근데 거짓말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냥 목X라고만 써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경우에서는 C가 목격자인 경우와 목격자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자, 다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경우에서 이미 거짓말이 요 경우라면 두 명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무조건 이 B는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F인 경우라고 한다. 되실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B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이기 때문에 범인이 지금 일단 B는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에서도 아니, F가 아니고 C에서도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A의 말은 거짓말이다가 참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럼 남아있는 E의 진술이 이 경우에는 뭐밖에 못 되는 거예요? 참밖에 안 되겠죠. 근데 뭐래요? 나는 범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경우로 봤더니 범인이 위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E가 일단 한 명이 나왔어요. 범인 E. 그죠? 되실까요? 이 경우는 일단 범인이 E가 돼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보겠습니다. 지금 B는 범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B는. 그럼 B는 일단 절대 범인이 될 수가 없는 거고 E도 범인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 E는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E는 범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범인 두 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B는 절대 범인이 아니래요. 그리고 범인은 목격자가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남아있는 A, C, D 중에 범인 한 명, 그죠? 그리고 목격자 한 명.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A하고 C가 목격자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A하고 C가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게 D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 범인이 얘가 목격자가 된다고 하면 사실 범인 이제 목격자까지만 제가 찾았다고 하면 A하고 C 중에 범인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이해되실까요? 어. 그래서 그러면 C가 목격자가 아닌 걸로 뒀더니 답이 약간 알 수가 없네 정확하게. 그렇다면 C가 목격자인 걸로 가보자. 요경으로 가보자. 요경으로 가봤을 때 그럼 답이 나오느냐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FT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C가 목격자인 것까지 지금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범인 두 명, 범인이 아닌 사람 두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F 한 명, T 한 명, T 한 명.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F 한 명, T 한 명을 골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미 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 D의 진술은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C가 목격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D는 뭐밖에 될 수 없다? 범인밖에 될 수가 없어. 이미 C가 목격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되실까요? 그러면 D가 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남아있는 게 B하고 E의 진술이 F, T 한 명씩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B가 나는 범인이 아니다가 참이 되면 얘는 그냥 범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E가 F가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범인이다죠. 근데 거짓말이 되면 얘도 범인이 아닌 게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범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A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범인이 아닌 B와 E, 목격자 C, 그리고 범인인 사람 한 명 D였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A가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반드시 1, 2, 3, 4, 5번 중에. 자, 그럼 어때요? 지금 2번. C는 범인이 아니다. 왜? 목격자가 아니거나 목격자이거나 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 요게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럼 C는 범인이 아니다. 즉 목격자인 게 확정이 되는 되실까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이 걸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리시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요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나 9번 문제도 조건이 걸려 있어요. 앞에서 우리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한데 지금 보면 A, B, C, D 남자 그리고 여자가 E, F 해서 총 6명이 있는데 2명씩 한 조가 돼서 하루에 한 조씩 총 3일간 시장 조사를 나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3번 3일 동안 시장 조사를 나가는데 2명씩 나간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대요. 근데 그랬을 때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 2, 3, 4, 5번을 봤더니 같은 사람이 2번 이상 나갈 수 없다. 뭐 이건 알겠어요. C하고 E는 같은 날 나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옆에다가 그냥 C하고 E는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 B는 A보다 먼저 나간다고 했으니까 순서를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경우가 한 가지 이상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경우 1이라고 쓰고 경우 2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B는 A보다 먼저 나간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거를 먼저 힌트로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B가 1일차에 나가면 A가 2일차에. 그죠? 그리고 B가 1일차면 A가 3일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가 2일차면 A가 3일차. 이런 식으로 이것만 놓고 보고도 일단은 경우를 3개까지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A를 살짝 왼쪽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또 나머지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용해서 일단 경우에 3개를 써놓은 거고 그리고 D하고 F는 반드시 같은 날 나가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경우 1번에서는 D하고 F가 나갈 수 있는 날이 3일차로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 3번으로 놓고 본다면 요렇게 1일차로 확정이 되게 되네요. 되실까요? 근데 D하고 F는 같은 날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채워놨는데 조건 5번째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E는 마지막 날만 나갈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구해놓은 것 중에서 1번은 안 되네. 왜냐면 E가 마지막 날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요걸 여기를 안 썼네요. DF였죠? DF는 같은 날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경우 2번하고 3번 중에서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확정됐죠. A하고 E가 일단은 나가고 D하고 F하고 나가니까 그럼 B는 누구랑 나간다? C랑 나가겠죠. 근데 우리 C하고 E만 같은 날 안 나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경우 2번도 되고 경우 3번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못 찾는 게 사실은 목적이었죠. 우리의 목적. 항상 거짓인 거 찾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1번. A는 마지막 날 시장 조사를 나간다. 이건 참이네요. 그죠? B는 첫째 날에 시장 조사를 나간다. 첫째 날도 나가고 두 번째 날도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참 거짓을 말할 수 없고요. C는 둘째 날에 시장 조사를 나간다. 역시나 첫째 날, 둘째 날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짓인 건 안 되겠죠. E는 둘째 날에 시장 조사를 나간다. E는 셋째 날에만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4번이 항상 거짓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뭐 세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또 하다 보면 금방 또 정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탁 배열 문제인데요. 원탁 배열은 또 이미 풀어보신 분들은 조금은 편하게 또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 항상 원탁에서는 그 안쪽을 바라보고 앉는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해주셔야 되고 또 방향을 경우의 수를 나눌 땐 항상 마주보고 있는 자리를 제일 먼저 배치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요거 대표 문제로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원탁 배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을 보고 앉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두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나다라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옳은 걸 일단 고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음, 8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럴 때는요, 여러분 그냥 8개의 자리를 그리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냥 그려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주보고 있는 자리를 제일 먼저 배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가에서 수학부 교수의 왼쪽에 앉은 사람은 누구인데 일단 수학부 교수의 맞은편에는 국문학부 교수가 앉아 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수학부 지금 교수죠. 그냥 수학 교수라고 쓸게요. 이 사람 반대편에는 국문 교수가 있는 거예요. 국문 교수. 이렇게 해놓고 수학부 왼쪽에 앉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안쪽을 바라보고 앉는다고 했으니까 왼쪽은 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조교, 그러면 심리 조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실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요렇게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국문 교수하고 수학 교수의 위치가 위아래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수교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교수 그리고 여긴 국교라고 쓸게요. 그러면 안쪽을 바라보고 앉기 때문에 심조는 여기 앉게 되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1번 경우와 2번 경우가 일단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왜냐면 반드시 옳은 것이라는 거는 분명히 경우가 나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지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죠. 그럼 일단 가는 해결이 됐으면 지금 우리가 앉혀놓은 자리에서 혹시 뭔가를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연결된 게 있으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학부를 제한 나머지는 반드시 서로 이웃해서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학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수하고 조교가 다 떨어져 앉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것들 중에서 나하고 다만 남아 있는데 경제학부 조교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일단 교수래요. 근데 이 교수의 오른쪽에 수학부 조교가 앉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경제학부 조교의 맞은편에 누군가가 앉아야 되는데 지금 맞은편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맞은편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여기 앉는다고 하면 여기에 반대편에 교수가 앉아야 되는데 지금 심리 조교가 앉아있기 때문에 여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네 자리 중에 일단 여러분들이 선점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지금 경제학부 조교가 여기 앉아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맞은편에 일단 교수가 앉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교수의 오른쪽에 조교가 앉아야 되는데 안쪽을 바라보고 앉았기 때문에 그 조교의 자리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수학부 조교라고 했어요. 수학.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수학 교수와 수학부 조교는 떨어져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 친 자리에는 경제학부 조교가 앉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누가 봐도 심리 조교도 여기 앉았다는 거는 심리 교수도 떨어져 앉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조건 누군가는 붙어 앉아야 되는데 그게 국문 교수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금 썼던
이 경제학부 교수나 조교 이렇게밖에 둘이 붙어 있을 수 떨어져 있는 나머지는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달을 봤더니 심리학부 교수 바로 오른쪽에 경제학부 조교가 앉아 있대요. 그럼 자리가 여기서 정해지네요. 뭐가? 여기에 심리 교수가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리 교수랑 심리 조교도 떨어져 앉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경제 조교랑 경제 교수도 떨어져 앉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가 경제 교수가 됨으로 인해서 국문 조교는 여기만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유일하게 붙어 있는 게 누구다? 국문학부 교수와 조교가 붙어 앉게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요 2번 경우도 지금 제가 1번에서 파란색으로 채운 그 자리가 그냥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보셔도 똑같이 되는 거죠. 좌우만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왼쪽, 오른쪽만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수학부 조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수학부 조교,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국문 조교, 그리고 심리 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조교가 이렇게 앉게 된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경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건데 반드시 옳은 거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 국문학부 조교와 교수와 조교는 반드시 이웃에 앉아 있다. 이웃에 앉아 있죠? 그래서 답이 4번만 된다. 반드시 옳아야 돼. 나머지는 왼쪽, 오른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탁 배치도 이런 식으로 조건을 보고 항상 마주 앉은 거 기준으로 그리고 경우의 수가 나뉜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추리. 이제 조건 추리는 조건이 너무 많아서 사실 좀 어렵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문제 조건을 반드시 하나씩 끊어 읽고 부정형 조건은 따로 표시를 해둬라. 그리고 맨 앞, 맨 뒤, 뭐 연속 이런 확정된 조건을 확인해라. 그리고 옆에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뭐 앞뒤 같다 같지 않다 직선 원형 그리고 연세 뭐 배제법 세 번째가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가지치기 경우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되고 풀이를 하실 때 일단은 조건을 빠르게 기호화하고 확정된 것부터 배치하고 그 다음에 차례로 적용을 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지우고 가능한 경우만 남기면서 최종 답을 확정한다. 이게 가장 조건 추리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또 풀면서 우리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것도 조건이 워낙에 또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또 많이 풀다 보면 뭘 먼저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조금 경우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좀 단축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만. 자, 지금 A, B, C, D가 있는데요. 바지, 셔츠, 재킷으로 되어 있고 A, B, C 남자, B는 여자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럼 일단은 보니까 A, B, C, D, E가 있다는 걸 보니 그리고 남녀를 나눠놨으니 이 A, B, C, D에 관련돼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일단 A, C, D가 남자라고 했으니까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A, B, D 그리고 B하고 E는 여자예요.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바지, 셔츠, 재킷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안쪽에 셔츠 그리고 하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색깔도 나와요. 그죠? 남자들은 모두 같은 색 바지를 입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지가 회색 바지가 세 벌이고 검은색 바지가 두 벌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세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남자의 바지의 색깔은 회색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네요. 그로 인해서 여자의 바지의 색이 검은색인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네요. 그래서 바지의 색깔은 지금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지는 그럼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자는 모두 같은 색 셔츠를 입는다고 했는데
지금 셔츠가 흰색하고 파란색이 있는데, 그럼 여자가 예를 들어 파란색도 입을 수 있고 흰색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 여자 두 명이 파란색을 입었을 때는 둘 다 파란색, 흰색을 입었을 때는 둘 다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러면 지금 파란색 셔츠가 한 벌이 남기 때문에 무조건 남자들 중에 한 명은 파란색을 무조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는 흰색 셔츠를 입지 않았대요. 그러면 무조건 A가 파란색을 입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C하고 D도 확정이 되죠. 왜냐면 여자가 파란색을 입으면 C하고 D는 흰색밖에 못 입잖아요. 그래서 흰파가 이렇게 여기는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셔츠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B하고 E는 같은 색 셔츠를 입는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파란색, 파란색, 흰색, 흰색. 이건 여자에 관련된 조건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검은색 바지를 입은 사람은 빨간색 재킷을 입지 않는데요. 그럼 지금 검은색을 입은 사람이 여자였는데 빨간색을 입지 않는다는 거는 여자 두 명의 재킷의 색깔이 검은색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그러면 남자 세 명 중에 빨간색 두 개와 검은색 하나를 입게 돼요. 되실까요? 음.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렇게만 나오면은 지금 우리 마지막에 재킷이 확정이 안 되죠. 왜냐면 자, 제가 여기를 잠깐 지워서 다시 보면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사람은 무조건 빨간색은 입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B하고 E의 재킷의 색깔이 확정이 돼서 검은색이 나온 것까지는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자 A, C, D가 검은색을 입을 수도 있고 빨간색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럴 수도 있겠군요. 만약에 지금 우리 항상 옳은 거여야 되니까 만약에 A가 검은색이면 C하고 D가 빨간색이죠. 그럼 이거 경우의 수가 3개가 나오는 건가 봐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만약에 A가 빨간색이면 여기다 쓸게요. A가 빨간색이면 얘가 검정이고 얘가 빨간색일 수도 있고 얘가 빨간색이면 얘도 빨간색이거나 얘가 검은색이거나 그러면 경우의 수가 지금 3가지가 나오는 걸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올지 오타가 아니라 그냥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1번 A는 회색 바지와 그 다음에 흰색 셔츠를 입었다. 파란색 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A는 틀렸죠. B는 파란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 근데 셔츠를 흰색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렸죠. C는 회색 바지와 검은색 재킷, 빨간색 재킷을 입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D는 회색 바지와 흰색 셔츠. 역시나 흰색이나 파란색 둘 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E는 흰색 셔츠와 파란색 셔츠 둘 다 입을 수 있다. 아,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재킷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 추리 문제에서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풀었는데, 재킷은 몰라서 됐었네. 그래서 이미 1, 2, 3, 4, 5의 선지를 좀 먼저 확인하셨다면, 우리가 다 구하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 외에도 경우의 수가 뭐 한 가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지금처럼 3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다 구해서 처음에는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지를 조금 빠르게 읽는 패턴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재킷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밑에 있는 선지를 확인하면서 답을 찾았다면 바로 그냥 답을 고르셔도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해결 능력에서 여러분들 이런 빈출 유형들을 보면서 조금 빨리 풀어볼 수 있는 꿀팁들을 좀 전달을 드렸는데, 이해가 또 바로바로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헷갈리는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거는 이런 꿀팁을 들었을 때 잘 적용하고 연습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하시고, 또 문제 푸시면서 헷갈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내가 좀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유형들을 계속 난이도 쉬운 거부터 한 단계씩 올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